것처럼 모게지, 백히드, 시크리티스,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MBS는 장점이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런 장점, 발행 효과가 있는데 어, 대출 금융기관에서의 발행 효과,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의 발행 효과, 세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발행 효과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MBS를 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금 조달 비용이 절약이 된다. MBS를 발행하게 되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택을 저당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장기 저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뭐 장기도 좋고 장기 저리도 좋은데 은행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돼요. 장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증권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다 팔면 투자자들이 그 증권을 사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묶여있던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차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묶여있다면 이 많은 돈이 다 은행으로 회수가 되지 못하니까 유동성 부족, 회전율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또 주택 수요자나 돈을 쓰겠다는 차입자들한테 다 돌아갈 수가 있겠죠. 또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회사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낮다면은 재무구조가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BIS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재무구조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위험 감소가 있겠죠. 주택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가 풀리기 때문에 위험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주택금융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된다. 돈의 어떤 자금의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이나 주택시장에 다시 돈을 또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금융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택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겠죠. 그럼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했을 때 주택 수요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자금 대출이 더욱 용이하다. 편리하고 쉬워졌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저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대출 상품 및 대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MBS를 발행하는 효과로 이제 주택 수요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가 MBS를 발행했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장기 채권 투자 기회를 갖게 해주는 투자 상품이 되겠고요. 동일한 신용 등급의 어떤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은 MBS의 수익성에 있어서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증권보다 부동산, 저당채권, MBS가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투자자에게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쪽에만 올인을 한다면 위험한 투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음, 실물 자산과 증권과 뭐 아니면 연금과 아니면 뭐 다른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폭을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MBS를 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 담보대출 관련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LTV라고 있죠. 담보대출 비율. Loan to Value Ratio죠. 그래서 이거는 Loan to Value Ratio. 담보대출 비율이다. 비율. 그럼 담보대출 비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 물건에 가지고 채무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산 가액이 있으면 자산 가액 대비 대출 금액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대출 금액을 율로 나타냈으니까 전체 자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담보대출 비율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담보대출 비율 LTV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있고요. 그 대출 금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이 있고, 뭐 은행에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대출받은 금액이라던가 저당을 잡힌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선순위 채권이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 플러스 여기에 이제 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서 부동산의 담보가치로 나눠주는 거죠. 부동산의 담보가치란 은행이나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놓은 가격이 있거든요. 예, 그거 나누기 뭐 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눈 값이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되겠죠. 부동산의 담보가치분의 대출금액,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 한 것이 담보대출 비율 LTV다. 이렇게 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담보물의 자산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인정하게 됩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15년 상한으로 대출받아 구입을 할 때 LTV가 60%라면 얼마를 대출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TV가 낮냐 높냐? LTV가 높다는 거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줬다는 거. LTV율이 낮다 그러면 금융 규제를 했다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60% 정도면 그냥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융 규제도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40%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보대출 비율 LTV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LTV의 어떤 비율도 낮아졌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 LTV 비율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경매 처분하기도 하고요. 뭐 이럴 때
경매 처분을 할 시에 대비를 해가지고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삭감한 후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되는 시가를 가지고 담보대출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적어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LTV는 부동산 담보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 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릴 사람들한테도 이제 대출을 해줬거든요. 부동산 담보 가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판단을 했던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LTV 비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이면은 완화, 낮추면은 강화를 시키는데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LTV 비율을 상당히 낮추게 되죠.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정책 수단의 하나로 금융 규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LTV 비율이다. LTV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LTV를 적용을 해서 정책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심각한 기업과 가계가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거나요. 아니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LTV를 하향 조정합니다. 또 반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빌려줘라 이거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비용을 비율이죠.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한다는 거는 바로 부동산 정책 수단의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LTV로만 봤다면은 지금은 총부채 상환 비율을 따져가지고 LTV를 책정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LTV는 부채죠. Debit to Income. 요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을 차입자의 세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또 많이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의 제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DTI는 LTV처럼 LTV는 주택가격에 비례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하면은, DTI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합니다. 1년의 연소득이 어떻게 되고 그 연소득에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얼마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을 벌고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DTI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LTV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LTV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DTI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는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있나 없나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활용하는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 당해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분의 연소득으로 나눠준 거죠. 당해 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거는 연 상환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연소득으로 나눠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다.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DTI는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리고 여기 연 원리금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또 원리금 부담 상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리금 일시 상환 방식 뭐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는 연 원리금 분할 상환 개시 이후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거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고요. 원금 일시 상환은 원리금은 연간 이자액의 대출 총액을 합친 금액이라서 대출 기간을 나눈 값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래. 대출 기간을 나눈 값을 합산한 금액이다. 총 부채의 상환 비율이 높은 경우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차입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신 DTI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가지고 DTI를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규 담보대출 금액의 원리금만 포함되고 기존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고요. 원금은 제외를 했어요. 근데 신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이거는 뭡니까? 차주라는 건 대출받은 사람, 대출자 가지고 있는 부채. 지금 A라는 은행, B, C 은행이 있는데 이 대출자는 A라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죠. 그런데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에도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따질 때 자신들이 빌려준 부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채를 반영을 해가지고 DTI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중의 은행, 뭐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포함을 해요. 이제는 내가 지불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다 부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은행에서는 DTI를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했을 때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액을 반영을 하고요. 두 번째,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 제한을 도입을 하고 또 신 DTI 도입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채를 따져서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이 적정하거나 적거나 많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DTI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차주의 어떤
소득 평가 입증을 해야 되고 안정성,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계속 벌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을 해보고요. 이것저것 많이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돈 빌린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이런저런 거 너무나도 많은 걸 따지기 때문에 돈 빌리기 힘들어졌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평생 집을 갖는 게 꿈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게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었죠. 소득이 안정이 되면은 2년간 소득 기록 확인.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치의 어떤 연봉에 관한 기록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최근 2년간의 소득 변화를 알기 위해 가지고 2년간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정소득이 있죠. 연금 납부액에서 마이너스 신고소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 산정 시 일정 비율을 차감해준다. 장래 소득이 상승할 때는 소득 산정 시에 일정 비율을 다시 증액해준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조정해주세요. 아니면 이자율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소득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신용등급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금융회사 자체에서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인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통계청 정보를 또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통계청에서 이 통계 자료를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장래 소득 인정 기준 제시를 검토할 수가 있다. 또한 장기 대출 10년 이상 될 시에는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하는 거를 이제 새로 정한 DTI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DCR을 볼게요. 데빗 커버리지 레티오인데 이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은 해당 부동산에서 산출된 순영업 수익 대비 대출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수익형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고려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은 개인의 소득이 중요하고요. DTI가 대출 금액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수익 부동산은 또 뭐가 다르냐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 수입을 올려서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DTI는 이제 개인 수입에 대한 대출 비율이라면 DCR은 부동산의 순영업 수익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DTI와 DCR의 차이점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이 얼마냐, 그 수익을 가지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영업 수익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DCR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금융회사에서 DCR을 50%로 적용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소득 수익을 가지고 DCR율을 결정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 DCR 50%를 적용을 했죠. 그러면 50%를 적용했을 때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50%면 연 소득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하겠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 중에서 이 연마다 해 연마다 갚아 나가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하는 비율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여신 심사 간행을 상환 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상환 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DSR이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연소득 곱하기 100을 해줘요. 먼저 그 연소득 곱하기 100을 해준 거를 나누겠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DTI 제도하고 함께 2018년 하반기, 2019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2018년 하반기부터 DS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